15세기 이전까지의 유럽 역사를 중세라고 부릅니다. 그 찬란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476년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동시에 르네상스 운동이 꽃을 피웠던 대략 15세기 전후까지를 중세라고 부르는데, 이 중세 시기를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은 바로 암흑기입니다. 교회는 이 암흑기 동안 가장 번창했습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이나 마녀 사냥 등과 같은 공인된 방법들을 통해 사람들을 잡아들여 죽을 때까지 고문한 후 그들이 죽으면 모든 재산과 부동산을 교회의 이름으로 압류하면서 교회는 나날이 더 부자가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수록 교회의 창고는 더 비좁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도 만족하지 못한 당시 교회는 신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와 천당으로 가는 티켓을 돈을 받고 팔기 시작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장 강력한 공직자 자리였던 성직자 자리도 돈을 받고 매매했습니다. 돈만 많이 있었다면 성직자가 되는 것은 물론 교황도 될 수 있었던 시절이 바로 중세 암흑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는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사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종교 집단은 그 시대의 부가 흘러 들어가는 곳이기는 하지만 당시 교회의 부는 그 타락의 깊이와 비례할 수 있을 정도로 선을 넘어도 아주 한참 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이 피크를 찍던 시절, 교회는 영국 땅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고, 다른 유럽 나라들의 경우도 그 나라의 부동산 중 대략 40% 전후가 모두 교회의 소유였습니다. 부와 물질 그리고 절대 권력이 인간의 타락을 부추기는 가장 확실한 뿌리라고 보았을 때, 당시 교회는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 즉 천국 같은 조건을 갖춘 가장 완벽한 지옥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어째서 당시 백성들은 교회가 이토록 타락할 동안, 그리고 자신들을 마치 개미새끼 죽이듯 짓밟고 유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버려 두었냐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이처럼 힘이 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딱 두 가지 전략을 통해 엄청나게 짧은 기간 내 세상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회는 교리에서 윤회의 내용을 빼버립니다. 원래 교회는 6세기까지 윤회를 기본 교리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기독교 교리의 뿌리가 되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며 그 영혼은 죽은 후 하늘로 올라가 새로운 몸을 받아 환생한다는 개념이 상식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책인 국가론에 등장하는 에르의 신화라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교회는 이 교리를 바꾸어 인간의 생은 이번 생 딱 한 번뿐인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거나 지옥으로 떨어져 영혼의 시간을 불길 속에서 고통받거나 하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 인간이 가진 유일한 기회는 지금 이 생 딱 한 번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유일한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 아니라 실제로 죽을 정도로 순종적으로 변했습니다. 교회의 또 다른 전략은 바로 사람들의 문맹률을 높여 아무도 책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종교 재판이 유행하던 당시의 또 다른 유행은 바로 책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공인하지 않은 책을 가지고 있었다가는 잡혀들어가 고문받고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책을 태웠고, 그렇게 유럽의 문맹률은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오직 자신들만이 지식을 독점하여 마음대로 그들을 통제하고 유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시대든 간에 우민화 전략은 늘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스스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들면 그들은 마치 좀비처럼 아주 쉽게 조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 그 어떤 왕정도 자신의 국민들이 똑똑해지거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막았습니다. 우리 세종대왕님 빼고는 말입니다. 세종대왕 시절 조선은 사대부 양반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세 교회들과 거의 똑같은 우민화 전략으로 자신들의 기득권 주변으로 높은 성벽을 세워 당시 한자를 몰랐던 일반 백성들이 철저히 무식하고 우매하고 순종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마치 링컨이 흑인들을 위해 그렇게 했듯 우리 백성들의 정신을 해방시켜주기로 결심합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말처럼 한 인간이 가진 언어의 한계는 그가 살아가는 세계의 한계가 됩니다. 글이라는 것은 전두엽의 발달과 함께 우리 인류가 다른 동물에 비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별점이자 강점이며, 그것은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도 종종 사실입니다. 따라서 글을 모르던 이가 글을 읽게 되면 그의 사고력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모두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며 생각에도 문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알기 때문에 책을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접하게 되며 우리의 사고력은 마치 성공이 성공을 부르듯 기하급수적으로 증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충분한 데이터 재료들이 자신의 지적 창고 안에 쌓이게 되고, 그렇게 한때 스스로 생각할 수 없었던 까막눈의 무식쟁이였던 사람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고 멍청한 통나무에서 생각하는 갈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종대왕의 바람이었고 그가 이 소원을 이룬 방법이 바로 훈민정음 창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현명한지를 본다면 세종의 바람은 이미 넘치도록 달성되었음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노력은 인류 역사상 예수와 부처에 버금가는 가장 넓은 테두리를 가진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행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글이 이 세상 그 어떤 다른 문자보다도 특별하고도 또 특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글의 위대함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처럼 사랑이 바탕이 되어 태어난 문자이기 때문에 이토록 장점이 많고 완벽한 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한글은 비현실적으로 우수합니다. 한글은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인류가 창조해낸 최첨단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보통 최첨단이라고 하면 IT 기술이나 로켓 또는 복잡한 컴퓨터 같은 걸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최첨단인가? 그 말의 본질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산업혁명 당시 최첨단이었던 증기기관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내연기관을 단 자동차는 더 먼 거리를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동통신은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컴퓨터는 더 빨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이라는 표현은 절대 그것이 고안된 시대에 갇힌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개발된 현재이지만 계단은 여전히 위층과 아래층을 이어주는 최첨단 발명품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한글 역시 비록 500년도 전에 개발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지만 마치 계단처럼 모든 핵심 요소들을 품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정도로 군더더기가 없는 이 시대에서도 완벽한 최첨단 도구입니다. 그러니 500년 전 그것이 개발되었을 당시 한글이 얼마나 시대를 앞선 발명이었는지 상상이 갑니다. 이건 아주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대략 2000년도 전후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퀀텀급 발전을 이어오게 된 그 바탕에는 인터넷과 한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창의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땅인데 물론 게다가 성격까지 엄청 급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며 빠르게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인터넷이 제공해 주었고 그 정보의 고속도로 위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최고의 슈퍼카들이 바로 문자, 즉 우리 한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좀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대한민국은 독일의 아우토반을 고향마을 시골길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거대한 생각의 고속도로를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 갖추게 되었는데 세종대왕은 그걸 어찌 미리 알았는지 그 고속도로 위를 백성들의 생각이 타고 움직일 초고속 슈퍼카를 무려 500년 전에 미리 개발해 놓으신 겁니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는 그 문자의 열등함 때문에 비록 고속도로가 깔려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 위를 슈퍼카는커녕 무거운 납장화를 신고 다리를 질질 끌며 이동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슈퍼카와 그들의 납장화가 만들어내는 격차는 앞으로 세상이 더 빠르게 디지털화 되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아무리 대단한 천재들을 모아다 연구를 시켜도 또는 아무리 한국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고통스럽게 타올라도 그들이 세종대왕과 한글 같은 마치 신이 내린 것과 같은 축복을 받지 않는 한 죽어도 따라잡을 수 없는 마치 바다와 같은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이 어째서 2000년대 이후 세계가 본격적으로 디지털의 세상으로 진입함과 동시에 급속도로 뒤처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같은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문서로 정리하거나 또는 그렇게 정리한 정보를 다른 팀원들과 공유하고 함께 보완해가는 프로세스에 있어 우월한 최첨단 도구인 한글을 사용하는 이들과 돌독기 수준의 결점 많은 원시 도구인 일본어를 사용하는 이들과는 그 작업의 효율성과 성취도에 있어 안타까울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글이 최첨단인 이유는 천재 스티브 잡스가 세운 제국 애플의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애플의 제품들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어떤 특성들이 생각나나요? 왜 사람들은 이처럼 미치도록 애플에 열광하고 도대체 애플의 어떤 특징이 고작 1976년에 세워진 회사임에도 현재 시가총액 2,3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되도록 만든 걸까요? 이 부분 역시 저 혼자 그냥 정리해본 바에 의하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애플은 우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전에는 컴퓨터가 너무 비싸고 게다가 그 덩치도 거의 지금 냉장고들의 몇 배나 되었기 때문에 컴퓨터라는 것은 너무도 유능한 비서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IBM 같은 거대한 회사들만이 그런 기계들을 만들고 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세계 최초로 퍼스널 컴퓨터, 즉 PC라는 것을 개발하여 기득권 조직이 아닌 우리 같은 개인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둘째, 애플의 제품은 편리합니다. 무엇이 편리하다는 것을
것은 그것을 사용하기가 쉽다는 뜻이며 사용하기 쉬워야만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작업의 효율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편리함 같은 옵션 같은 게 아니라 그 도구가 가진 기능 그 자체입니다. 귀에 갖다 꽂으면 즉시 기능하고 떼면 알아서 꺼지는 에어팟 하나만 보더라도 애플 제품이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한지는 굳이 따로 사족을 달 필요가 없을 정도로 편리함은 애플이라는 단어의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 이유로 연결됩니다. 애플 제품은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정도로 간결하고 그러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래서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게 하여 나의 가능성을 넓혀주고 그러면서도 배우기도 쉽고 마치 내 몸의 일부처럼 편리하며 게다가 보고 있는 것 자체로 기분을 좋게 해주는 미학적 세련됨까지 두루 갖춘 이런 애플 제품들이 어째서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토록 사랑을 받는지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앞서 언급한 애플의 특징 세 가지는 모두 우리 한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지만 문자라는 것, 글이라는 것,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생각의 최소 단위이자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우월한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건 남들이 뛸 때 나는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것이고 남들이 칼과 방패 가지고 싸울 때 나는 총과 미사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는 것 정도의 비대칭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간사 모든 것에 있어 핵심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스티브 잡스가 직접 공들여 만든 최고의 도구도 아닌 그 스티브 잡스보다 더 뛰어나며 게다가 그 도구를 사용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진정 어린 사랑까지 함께 재료에 버무려 개발해낸 인류 최고의 극강의 생각의 도구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마치 자신 몸의 일부처럼 숨쉬듯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조짐이 보이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학자들과 더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한글의 우수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것을 더 깊이 연구하거나 자신들도 그 한글의 혜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조직적으로 노력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계가 극한의 수준으로 디지털화 된다면 우리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되는 상상 역시 전혀 무리가 없는 합리적인 예측입니다.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이미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까운 미래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상상 역시 지극히 합리적이면서 솔직히 제게는 그게 이미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이미 약속된 미래처럼 보입니다. 세종대왕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